인구는 20분의 1, 국력은 30분의 1이었습니다. 북쪽엔 중국이라는 거인이 있었고 동쪽엔 일본이라는 칼날이 있었죠. 서쪽 바다 건너엔 끊임없이 밀려드는 유목민들이 있었고 이 세 방향에서 쉴 새 없이 침략이 들어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걸 두고 지정학적 저주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주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한반도라는 땅은 태어날 때부터 멸망이 예정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멸망했어야 할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미 해병대에서 25년을 복무했고 전역 후엔 나토 전쟁문화연구소에서 각국의 전쟁사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면서 겪었던 충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한국 전쟁사를 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2019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안보 컨퍼런스였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발표를 보고 있었죠.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잠수함 기술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장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 나라는 5천년 동안 전쟁만 해온 민족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5천년 동안 전쟁만 했으면 진작에 멸망했겠죠. 그냥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호텔로 돌아와서 잠이 안 오더군요.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전쟁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안 되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기록된 외침만 930회 이상이라는 겁니다. 930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나라 전체가 전쟁에 휘말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숫자가 나올수록 혼란스러워졌죠. 이 정도 빈도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문명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들이 있었고 그 뒤로 고려, 조선이라는 왕조가 이어졌더군요.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동원해서 쳐들어왔다는 기록을 봤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3만입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추정치로 300만에서 400만 정도였습니다. 적군의 수가 자국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건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113만 중에 살아 돌아간 병력이 2,70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저는 이 숫자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역사 기록은 과장이 심하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측 사료를 찾아봤는데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었고 일부 기록에선 피해 규모가 더 크게 적혀 있었죠. 이건 한국 측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논문을 읽었고 한국어를 모르니까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가며 원문 사료들을 분석했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더군요. 거기엔 분명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전쟁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독특한 생존 방정식이 존재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양의 고전적 전쟁론을 보면 전쟁의 목표는 적의 군대를 경멸하는 겁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결전 사상이죠. 적의 주력을 섬멸하면 전쟁은 끝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쟁 기록을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결전을 피했어요. 대신 지형을 이용하고 시간을 끌고 적의 보급선을 차단했죠.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정면 대결 대신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면 승부를 피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더 읽어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인구 20분의 1인 나라가 정면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든 지든 국민이 씨가 마릅니다. 한 번의 승리를 위해 민족 전체가 사라지는 거죠. 한국인들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살아남는 전쟁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한국사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사적 예외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멸망해야 했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문명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만 한국의 생존은 계산된 결과였거든요. 5천년 동안 쌓아온 전쟁의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가 세대를 넘어 전해졌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민족의 생존 공식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연구가 저의 전쟁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본능을 알아야 합니다. 천하통일, 이 네 글자가 중국 역사의 전부거든요. 그들에게 평화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끝나면 확장이 시작되고 확장이 끝나면 또 다른 통일이 시작되는 무한 루프였죠.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하나같이 같은 꿈을 꿨는데 사방의 오랑캐를 복속시키고 천하를 호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방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저는 중국 역사서를 뒤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 내부 반란을 진압한 직후에도 중국은 한반도를 쳐다봤거든요. 마치 강박처럼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반도는 중국 입장에서 눈엣 가시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천하통일을 위해선 반드시 먹어야 하는 땅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가 도무지 먹히질 않았던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한 대규모 전쟁만 추려도 수십 차례입니다. 수나라는 4번이나 쳐들어왔고 당나라도 여러 차례 대군을 보냈죠. 거란, 여진, 몽골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기이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113만 대군이 전멸하고 30만 대군이 괴멸되고 수십만 병력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살수대첩이라는 전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양제가 직접 이끈 113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한 사건이죠. 113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당시 유럽 최대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였거든요. 도시 2개 분량의 인간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온 겁니다. 보급 부대와 인부까지 합치면 총 동원 인력이 200만 명을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어땠을까요? 전체 동원 가능 병력이 30만 정도였습니다. 병력비가 거의 4대 1이었죠. 현대 군사학에서는 공격 측이 방어 측의 3배 병력을 확보하면 승리가 거의 확정된다고 봅니다. 수나라는 그 기준을 훌쩍 넘겼던 거예요. 누가 봐도 고구려는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정면 대결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대신 후퇴하고 또 후퇴하고 계속 후퇴했죠.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을 쫓아 깊숙이 들어왔는데 쫓으면 쫓을수록 보급선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기다렸습니다. 적이 가장 지치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불안할 때를 말이죠. 살수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상류에 둑을 쌓아 물을 막아뒀다가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는 순간 둑을 터뜨렸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물에 휩쓸렸고 혼란에 빠진 적을 고구려 기병이 덮쳤죠. 학살이었습니다. 30만 5천 명이 강을 건넜는데 살아 돌아간 병력이 2,700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존율 0.9%예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전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적을 물리치는 게 목적이라면 퇴각하는 군대를 굳이 쫓아가서 몰살시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씨를 말렸죠. 잔혹해 보이지만 여기엔 냉철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나라가 113만을 동원했는데 10만 명이 살아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나라 황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번엔 운이 나빴다고 다음엔 150만을 동원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2,700명만 살아 돌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13만 중 2,700이면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다시 쳐들어가면 또 점 뜻이죠. 고구려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퇴각하는 적을 반드시 몰살시켰습니다. 살아 돌아간 자가 없어야 소문이 퍼지지 않고 소문이 퍼지지 않아야 다음 침략의 명분이 약해지니까요. 이건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생존 방정식이었죠. 저는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살수대첩만이 아니었어요. 안시성 전투에서도 귀주대첩에서도 행주산성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한민족은 적이 물러나는 순간을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봤거든요. 물러나는 적은 재정비해서 다시 옵니다. 하지만 전멸한 적은 다시 올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했고 가능한 한 많은 수를 죽였습니다. 서양의 기사도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항복한 적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포로를 잡아서 몸값을 받는 문화도 있었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그런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오늘 살려준 적이 내일 다시 칼을 들고 오니까요. 관용은 곧 멸망이었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민족의 전쟁법은 심리전이 아니라 문명 방패였다고요. 그들은 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잔혹했던 게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 잔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작은 땅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거대한 적들 사이에서 인간은 오직 전략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중국 역사서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구려를 정벌하는 건 호랑이 굴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알았던 겁니다. 저 작은 나라를 건드리면 손이 잘려나간다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손이 잘려나갔죠.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 실패로 멸망했고 당나라도 막대한 국력을 소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었다는 걸요. 거기엔 철저한 계산이 있었고 피해 대가를 치른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싸우는 철학자였던 겁니다. 산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산 위에 지은 성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실제 구조를 분석하고 나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성들에는 퇴로가 없었거든요. 들어가면 나오는 길은 단 하나, 정문뿐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이 뚫리면 전원 몰살이라는 뜻입니다. 탈출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었던 거예요. 서양의 성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성에는 반드시 비밀 통로가 있었거든요. 영주가 위급할 때 탈출하기 위한 길이었죠. 귀족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성이 함락되더라도 영주만 살아남으면 재기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성은 정반대였어요.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왜 스스로 퇴로를 막아버린 걸까요? 답은 성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산성에는 군인만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민간인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여자, 아이, 노인, 심지어 가축까지 전부요.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평야의 마을을 통째로 버리고 산성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어요. 적을 물리치거나 전부 죽거나. 중간은 없었습니다. 항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안시성 전투 기록을 보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나라 태종이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 작은 산성이 88일을 버텼거든요. 88일입니다. 석 달 가까이 20만 대군의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성 안에는 군인뿐 아니라 수천 명의 민간인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돌을 나르고 노인들은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전원이 전투원이었던 거죠. 당 태종은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는데 물러나면서 안시성을 향해 비단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장조차 그들의 각오에 경의를 표한 겁니다. 행주산성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593년 왜군 3만 명이 성을 포위했는데 조선군은 고작 2,300명이었거든요. 병력비가 13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죠. 성 안의 여인들이 앞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고 그 돌로 왜군을 때려잡았습니다. 행주치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결과는 조선의 승리였습니다. 3만 대군이 2,000명에게 밀려난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로를 없앤 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설계된 각오였다는 걸요. 도망칠 곳이 없으면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역사를 바꿔놓았죠. 유럽의 성은 귀족을 지키는 울타리였지만 한국의 성은 민족 전체를 품는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쌓았고 의지를 쌓았고 멸망을 거부하는 각오를 쌓았던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기록을 뒤지다가 소름 끼치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곽재우라는 장군이 의병을 모집할 때 내건 조건이었는데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활 쏠 줄 아는 자 모여라. 이게 전부였어요. 칼 잘 쓰는 자도 아니고 힘센 자도 아니고 오직 활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그 이유를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활이라는 무기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접근해야 쓸 수 있습니다. 적과 몸을 맞대야 하죠. 그런데 활은 다릅니다. 50m 밖에서 100m 밖에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구가 적은 민족에게 백병전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군 1명이 죽을 때 적군 2명을 죽여도 손해예요. 우리 쪽이 숫자가 적으니까요. 하지만 활은 다릅니다. 아군 피해 없이 적을 제거할 수 있죠. 최소 피해로 최대 타격을 입히는 무기, 그게 바로 활이었습니다. 한민족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 벽화를 보면 사냥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전부 활을 들고 있거든요. 주몽이라는 건국 시조의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세운 영웅의 정체성이 궁수였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활이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신화에까지 새겨진 거죠. 저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 기록을 분석하다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카투사, 그러니까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들의 사격 성적이었는데요. 평균 명중률이 미군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처음엔 통계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베트남전 기록에서도 걸프전 파병 기록에서도 한국군의 사격 능력은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격장에서 한국 예비군들의 훈련을 참관했는데 입이 떡 벌어졌죠.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소총을 집어들더니 표적을 줄줄이 명중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 아니에요. 평소엔 회사원이고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총을 쥐면 저격수가 돼요. 저는 옆에 있던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장교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수백 발씩 쏘고 제대한다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으로 평생 감각을 유지한다고요. 그 순간 연결고리가 보였습니다. 수천 년 전 활을 쏘던 민족이 지금은 총을 쏘는 민족이 된 겁니다. 무기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어요.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적을 제압하는 능력, 이게 한민족의 핵심 전투력이었던 거죠. 활에서 총으로, 총에서 미사일로. 무기의 형태는 진화했지만 철학은 그대로였습니다. 올림픽 양궁 기록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한국은 1984년부터 2020년까지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훈련해도 한국을 못 이깁니다. 이게 단순히 훈련량의 차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5,000년 동안 활을 쏘며 살아남은 민족의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눈과 손의 협응력, 집중력, 그리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이건 한두 세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동료 중에 유전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정 능력이 세대를 거쳐 강화될 수 있냐고요. 친구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를 설명해 줬는데요.
환경과 행동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활을 쏘며 생존한 민족이라면 사격에 유리한 형질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죠.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격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그건 한반도에 있다고요. 한민족은 활을 들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고 정체성의 상징이었으며 결국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 됐습니다. 현대의 총과 미사일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멀리서 정확하게 적을 끝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가 불탔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죠. 상점이 약탈당하고 차량이 전복되고 건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졌어요. 백인 거주 지역을 지키러 철수해버린 겁니다. 흑인 폭도들은 분노의 방향을 바꿨는데 목표물은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하나씩 불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가게 앞에서 폭도들이 멈춘 겁니다. 옥상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이민자들이었죠. 그들은 지붕 위에 엎드려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이 다가오자 경고 사격을 했고 그래도 오면 조준 사격을 했죠. 약탈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찰이 버린 거리를 한국인들이 지켜낸 겁니다. 미국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군인이냐, 용병이냐, 전직 특수부대냐?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탁소 주인이었고 식당 사장이었고 슈퍼마켓 점원이었어요. 낮에는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평범한 이민자들이었죠. 그런데 밤이 되자 저격수로 변했습니다. 훈련받은 적 없는 민간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저는 당시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한 명이 사격하면 다른 한 명이 엄호했습니다. 아마추어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마치 평생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보였죠.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답은 한국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3장에서 산성을 이야기했죠. 퇴로 없는 요새, 전원이 전투원이 되는 구조 말입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의 옥상은 현대판 산성이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경찰이 안 오면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요. 도망치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고 총을 들었고 가게를 성벽 삼아 버텼습니다. 사장에서 말씀드린 사격 능력도 여기서 빛을 발했죠. 한국 남자들은 전부 군 복무를 합니다. 이민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었고 총기 다루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제대 후에도 사격 감각을 유지하게 만들죠. 미국에 건너와서 수십 년이 지났어도 총을 잡으면 자세가 나왔습니다. 5천년 활의 유전자가 현대의 소총으로 이어진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프탑 코리언이라는 말이 탄생했죠. 지붕 위의 한국인들. 이 단어는 인터넷 밈이 되었고 전설이 되었고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미국 총기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이들을 영웅시해요.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지킨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루프탑 코리언은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수천 년 역사의 재현이었습니다. 산성에서 활을 쏘던 선조들의 기억이 로스앤젤레스의 옥상에서 되살아난 거예요. 무기만 바뀌었을 뿐 철학은 똑같았습니다. 퇴로를 버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 것. 한민족의 생존법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동한 겁니다. 기억은 유전자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의식하지 못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오면 뭉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교육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피 속에 새겨진 본능이에요.
5천년 전쟁의 역사가 만들어낸 생존 알고리즘이죠. 한국인들을 관찰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물어뜯거든요. 인터넷 댓글창은 전쟁터고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가족도 갈라집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까지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재난이 터지면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됩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을 갚자는 운동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의 1년 국가 예산이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뭔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의 백성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기생들은 비녀를 뽑았고 농민들은 쌀을 팔았고 학생들은 용돈을 바쳤죠. 석 달 만에 모인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지만 그 자발적 단결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국제통화기금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치욕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을 모았습니다. 결혼반지를, 돌반지를, 할머니가 물려준 금비녀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어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1억 달러 이상이었죠. 세계 금융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떤 나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폐물을 바쳐서 나라 빚을 갚습니까?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걸 두고 이상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부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양떼 같은 민족이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분석이거든요. 한국인들이 금을 바친 건 정부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강제한 적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 겁니다. 복종이 아니라 본능이었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 본능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은 달랐거든요. 마스크 착용률이 99%를 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지켰습니다. 검사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는데 누구 하나 난동 부리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몰렸고 대구의 환자가 폭증하니까 전국에서 물자가 쏟아졌습니다. 서양 언론은 또 오해했습니다. 한국은 권위주의 국가라서 통제가 잘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시끄러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목소리가 센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고분고분해졌겠습니까? 복종해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단결한 거예요. 저는 이 패턴을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상시에는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없죠. 그런데 위기가 오면 순간적으로 집단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군대처럼요. 명령 없이도 각자 역할을 찾고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5천년 동안 외침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의 생존 알고리즘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면 싸우다 죽은 자와 숨어서 산 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뭉친 집단이 살아남았습니다. 산성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의병에 합류한 사람들, 서로 등을 맡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어요. 반대로 혼자 도망친 사람들은 도태됐죠. 수천 년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위기 때 단결하는 유전자가 강화된 겁니다. 저는 이걸 집단 생존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왜 금반지를 바치는지, 왜 마스크를 쓰는지, 왜 남을 위해 희생하는지 본인들도 설명 못합니다.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5천년 동안 피 속에 새겨진 명령이 작동하는 거죠. 위기가 오면 뭉쳐라. 그래야 산다.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서울 에이덱스였는데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미사일, 수리온 헬기까지 한국산 무기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진짜 멈추게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붙어 있던 수출 실적표였죠.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계약 금액이 수조 원 단위였습니다.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섰더군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된 거예요. 50년 전만 해도 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요. 저는 현장에서 한국 방산 업체 관계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라고요. 휴전선 너머에 100만 대군이 있으니까 허튼 물건을 만들면 우리가 먼저 죽는다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만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멀리 있는 일이거든요. 본토가 공격받을 일이 없으니까 무기 개발도 여유롭죠. 예산 따먹기 싸움이나 하고 납품 기한 어겨도 큰일 안 나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긴장감이 DNA에 박혀 있었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효율적으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K9 자주포를 분석해봤는데요. 경악했습니다. 발사 속도, 명중률, 기동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가격은 독일제의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뽑아내는 한민족 특유의 생존 공식이 적용된 겁니다. 활로 적을 쓰러뜨리던 논리가 미사일 개발에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은 방산에만 적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를 관통하고 있더군요. 삼성을 보십시오. 1970년대에는 싸구려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받던 싸구려 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를 위협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전쟁하듯이 일하더군요. 삼성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굴러가고 생산 라인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현대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기일 맞추려고 밤새 용접하는 게 일상이죠. 서양 회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요. 한국인들에게 사업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면 죽거든요. 산성의 논리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퇴로가 없으면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했죠.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실패하면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고 납기일을 맞춥니다. 생존이 걸린 싸움이니까요. 활의 철학도 살아있습니다. 최소 피해로 최대 타격을 입힌다는 원칙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효율의 끝판왕이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더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10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5년 만에 따라잡아요. 그리고 가격은 절반으로 낮춰버리죠.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머리로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연구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요. 단지 전쟁터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만주 벌판에서 싸웠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고 있죠. 무기도 바뀌었습니다. 활 대신 반도체를 들었고 산성 대신 공장을 지었어요. 하지만 철학은 그대로입니다.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퇴로 없이 끝까지 뭉쳐서 버틴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 정신이에요. 5천년 전쟁이 만들어낸 생존 시스템. 그게 현대 문명의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한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 전쟁의 민족인가? 평화의 민족인가? 잔혹한 민족인가? 인도적인 민족인가?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뒤지고 수십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직접 한국 땅을 밟아본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명이었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전쟁의 나라는 싸우기 위해 존재해요. 스파르타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몽골 제국이 그랬죠. 그들은 정복하고 확장하고 지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정복하려 싸운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 싸웠거든요.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를 보십시오. 그 강력한 군사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을 호령하다가 사라졌죠. 몽골 제국은 세계를 정복하고도 200년을 못 버텼습니다. 정복을 위한 전쟁은 결국 스스로를 삼켜버리거든요. 끝없이 확장해야 하고 확장이 멈추면 무너집니다. 한국은 5천년을 버텼습니다. 930번이 넘는 침략을 받고도 여전히 존재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전쟁을 수단으로 썼지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움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의 생존을 봤던 거예요. 이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고 확장보다 유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기존의 전쟁관이 무너졌습니다. 서양의 전략학은 승리를 최고 가치로 봐요. 클라우제비츠부터 손자병법까지 전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집중하죠. 하지만 한국의 전쟁사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기지 못해도 지지 않는 법. 멸망하지 않고 버티는 법. 이게 한민족 전쟁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전쟁터를 넘어섰습니다. 일상에 스며들었고 문화가 됐고 문명의 형태로 진화했죠. 산성은 공장이 됐고 활은 반도체가 됐고 의병은 수출 전사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도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단지 피를 흘리지 않을 뿐이죠.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인간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절박함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공동체가 뭉치면 어떤 힘이 나오는지를요. 한국은 그 모든 것의 집약체였습니다. 인류가 가진 생존 의지의 결정체였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지도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중국 옆에 붙은 작은 반도에 불과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압축된 문명입니다. 5천년의 전쟁 경험이 응축되어 있고 수백 세대의 생존 지혜가 농축되어 있죠. 크기로 나라를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세계는 불안합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전쟁 위기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강대국들은 패권 경쟁에 바쁘고 약소국들은 줄서기에 급급하죠. 이런 시대에 한국이 보여주는 모델은 의미가 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숫자가 적어도 뭉치면 버틸 수 있다는 것. 이게 한국이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군인으로 2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연구하고 전략을 분석하고 승리를 설계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전쟁의 고수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걸요. 한국인들은 5천년 동안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전쟁의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진짜 뜻을 압니다. 그들의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침략이 아니라 방어였으며 지배가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퇴로 없는 산성에서 활시위 끝에서 그리고 지금의 공장과 연구소에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세계를 향한 경고이자 인류를 향한 희망입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했지만 결국 인간을 배웠습니다. 생존이 곧 철학이라는 것을요. 에단 로웰, 나토 전쟁문화연구소